영화들 잘 보셨죠? 예, 지금부터 방금 보신 박홍민 감독님의 그대 너머에 관련해서 약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평론가 유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두 분 소개해드린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이 방금 보신 그대 너머에 연출하신 박홍민 감독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스크린에서 보신 거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보신 영화의 주연, 그러니까 감독인 이제 한경호 역을 맡으셨던 김건우 배우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영화의 이제 연출 그리고 이제 출연하시면서 겪으셨던 것들 이런 거 좀 다양하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저희가 얘기한 다음에 여기 자리하신 분들의 질의응답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방역 것 때문에 기관마다 조금씩 정책이 달라서 미리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다가 또 오늘 보신 거에 대한 꼭 질문 아니어도 보신 거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일단 좀 소개를 드리면 오늘 사실 여기가 이제 중랑 미디어센터 개관 기념으로 박홍민 감독님의 영화들을 다 모아서 상영을 하게 됐는데요. 장편을 일단.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가 이제 첫 영화를 공개하신 지 꼬박 10년째 되는 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 계시면서 쭉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박홍민 감독님은 2011년에 물고기라는 작품으로 처음 데뷔를 하셨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더더욱 약간 이제 작은 규모의 영화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았던 3D로 이제 촬영을 하셨었고요. 부산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이제 로테르담 등에서도 소개가 됐고 사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개봉은 그보다 조금 늦게 해서 한 2013년에 개봉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혼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 또 2016년에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보신 작품이 그대 너머에, 이거는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됐는데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올해 이렇게 개봉을 해서 관객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김건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소개가 됐었던 이승원 감독님의 소통과 거짓말에서 이제 주연을 맡으셨는데 이후에도 이제 이승원 감독님 다른 작품들 해피 버스데이나 세자매 이런 데도 출연하셨는데 제가 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도 이승원 감독님의 소통과 거짓말에서 보고 이제 눈여겨보셨다가 이제 함께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이 쉽게 구해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온라인 및 혹은 넷플릭스 이런 데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 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두 분의 이렇게 생애라기보다 실제로 작업하셨던 이제 영화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좀 영화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잠시 좀, 아이고, 네. 예.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면 아마 이제 영화 보기 전에 그리고 영화 보는 동안 그리고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떠올려 보면 이제
제목부터 예. 예,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는 제목 뉘앙스만 보면은 약간 연애담 같은 느낌도 있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영화를 보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그대는 누구이며 너머는 누구인가, 왜인가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질문들은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제 간단한 걸로 이 제목 자체에 대한 걸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수많은 어떤 인물들의 내면들이 마치 교차되는 것 같은 지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 이 영화가 인숙의 내면도 나오기도 하고 경호의 또 반복되는 내면일 수도 있고 또 지연이 그 중간에서 헤매면서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지점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대라는 표현을 상대를 약간 존칭해서 부르는 표현이다 보니까 인숙일 수도 있고 저는 지연일 수도 있고 경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포함해서 그 안에 같이 레이어로 중첩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그대라는 지칭을 하고 그리고 그 지점을 넘어갔으면 그들이 갇혀져 있거나 막혀 있던 것들을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담겨 있어서 그래서 너머에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서도 사실은 어떤 창작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어떤 틀 안에서 많이 갇혀 있는 정서들이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경호도 그렇고 인숙도 그렇고 지연도 그렇고 스스로한테 가둬져 있는 것들이 좀 해소됐으면 뭔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증명을 했으면 또 그래서 그들을 맡고 있는 것들에 대한 벗어남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응원 같은 마음으로 그대 너머에라는 제목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또 이제 보통 그대 너머에라고 할 때 이제 그대라는 말이 이제 2인칭이긴 한데 이게 2인칭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대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있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뭐 가령 진짜 연애담이라면 그대 너머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 그대가 뭐 주인공 누군가가 사랑하는 연인이었다면 이 주인공이 이제 그대라는 말의 주체가 되는데 이 영화는 대체 인물들을 그대라고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영화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 제목이 재밌다고 생각한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그대가 영화 속에 나오는 경호도 될 수 있고 지연도 될 수 있고 인숙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는 당사자가 누구냐 도대체 라고 하면 이 영화에 당사자가 없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출연하시는 분도 이제 시나리오를 읽거나 또 제목 같은 걸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과 관련해서 김건우 배우님은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처음에 이 제목을 듣고 또 시나리오를 또 보고 했을 때. 전 제목을 보고 이렇게까지 평론가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시나리오 자체만 봤을 때 그냥 되게 독특하고 미로 속에 갇힌 나 혼자 막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독특했다 뭐 생각.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대 너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깊이 생각했다기보다 그냥 이 영화 제목이라는 건 일종의 얼굴과도 같아가지고 영화 보기 전에 보고 나서 또 떠올려 보면 이건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결국은 보고 나면 이 인물들을 다 그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사자가 있다면 그냥 영화 자체밖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영화에 보면 저절로 뭐 쓰여지는 시나리오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영화 스스로가 쓰는 영화 얘기 같은 이런 인상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예.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으면서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경호의 시나리오라고 얘기한다면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경호의 어떤 죽은 이후에
어떤 또 그 어떤 기억 속을 헤매는 내면 어떤 스스로의 어떤 내면 속을 헤매는 어떤 그 심상일 수도 있고 그게 다 중첩돼 있듯이 이게 걸려 있고 그 방식이 좀 아마 어떤 분들이 이걸 분석해서 보시면 또 그래서 해결이 좀 안 나는 지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떤 지점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의 그 감정들과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던져준다면 또 거기 있는 각자 저는 사실 그 세 명의 인물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성적으로 이 구조를 바라보기보다 거기에 있는 인물의 어떤 상황의 마음을 좀 던지면 조금 영화가 조금 더 이렇게 감정들이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그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좀 이제 딱딱딱 뭔가 완벽하게 정돈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 걸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좀 그런 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의도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 영화는 이제 사실 시작 부분이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그 오늘 막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앞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보신 분들이라면 다 떠올릴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개미 이거는 이제 그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떠올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또 말씀하시면 귀찮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그 뭔가 좀 보통 쓰는 렌즈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매크로 렌즈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그 가까이 다가가서 접사 촬영을 할 때 찍는데 이 영화의 앞부분에 개미를 찍은 거는 제 느낌에 그런 접사가 아니었거든요. 흔들림도 거의 없고 그래서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프로브 렌즈를 이제 구입해서 촬영을 하셨는데 이 렌즈의 특징이 보통 그런 초접사를 찍는 매크로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딱 찍는 피사체만 포커스가 맞고 그 주변은 전체가 거의 포커스가 뿌옇게 나가는데 이 프로브 렌즈는 보셨다시피 그 개미 말고도 주변의 흙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초점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짧아서 피사체와 배경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렌즈 소개하는 회사 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는 정보여서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렌즈의 특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꼭 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뭔가 배경을 개미만이 아니라 개미 주변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박홍민 감독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작품 말고도 혼자 같은 이 전작을 봐도 사람을 찍을 때도 이렇게 사람을 가능하면 풍경 안에서 같이 주변 공간하고 함께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도입부의 그 개미도 아주 근접 촬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박홍민 감독님의 어떤 시각적인 설계하고 되게 맞았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어떤 피사체 그러니까 인물, 동물 이런 거랑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말하자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꼭 함께 좀 보여주고 싶다,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보통 일반적인 상업 영화 또는 우리가 익숙한 영화의 어떤 표준 렌즈로 보통 얘기하는 게 35mm부터 50mm 정도를 표준 렌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그 물고기 떼를 보면 그거보다는 화각이 좀 다른데 혼자라는 작업을 할 때 24mm 렌즈로 그 공간을 찍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마치 그 공간이
거기에 있는 모든 미장센이 그 인물의 내면으로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도 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공간에 대한 그 당시에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하다 보니까 배경과 공간, 인물과 공간을 함께 담고 싶다 해서 저는 기준으로 삼는 사이즈가 24mm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24mm에서 나와지는 화각들과 거기에 그 공간에 담는 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환산화각을 했을 때 다 24각이 나오도록 설계를 해서 혼자란 영화와 물고기란, 아니 그대 너머에란 영화가 다 그 기준 안으로 다 들어와서 작업이 돼 있고요. 개미 장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포커스를 그렇게 개미 중심으로 맞춰버리면 물론 개미가 주목을 될 수는 있지만 그 배경 공간이 전부 포커스 아웃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개미의 주변 또 관계와 그 공간들을 보여주는 것에 한계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대 너머에는 특히 그러고 혼자보다도 좀 더 그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화각을 24mm로 이것도 가야겠다 그런 계산을 좀 했었고 그래서 환산화각을 전부 이것도 24mm로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지만 사실 보통 요즘에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한국 영화라든지 혹은 텔레비전 드라마라든지 유튜브 영상들에서 흔히 쓰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 한국의 영상이나 영화들은 심도가 되게 얕아요. 주로 약간 방금 말씀하신 그 50mm 때로는 그 이상의 렌즈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인물을 보여줘도 이렇게 주변이 날아가는. 근데 이제 점점 그거를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아이폰 13인가요? 그걸 보면 인물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뒤에가 포커스 아웃이 살짝 들어가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공간 속에 같이 보는 거를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찍는 걸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박홍익 감독님 영화를 보면 집요하게 그렇게 공간 안에서 사람을 보여주려고 하고 심지어 개미조차도 예, 어떻게든 이 고가의 렌즈를 구입해서라도 이 개미도 공간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셔서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게 한번 좀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예, 그게 좀 일단은 저는 창작을 할 때 어쨌든 간에 제 어떤 영화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또 맥락을 되게 중요히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란 작품을 할 때도 그런 당연히 고민해서 왜냐하면 그 영화에선 대놓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사실 뒤에 있는데 이 동네나 이 마을 같은 것이 자신의 뇌 같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골목의 어떤 기호들이 마치 머릿속을 헤매는 것 같은 모습과 이제 매칭시키는 방식에서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호들을 활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혼자란 영화 전작이었었던 그 작업실이 실제로 제가 있었던 공간을 이제 미술을 한 거거든요. 다 거기 창문 같은 거 공사를 다시 했었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쓴 건데 저 역시도 거기서 답답하고 힘들 때 옥상에 올라가서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아침 저녁이 되면 어두운 순간에 하나하나 불빛이 켜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실루엣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거기가 마치 커다란 군집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파편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 같고 또 그 모습들이 마치 또 제 머릿속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또 제 기억 속 안에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레이어들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대 너머에 같은 경우는 또 생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 건데 그런 어떤 공간적 기호에다가 그 내면의 공간을 이제 좀 저 같은 사람도 어느 사람의 생각과 서로 교차되거나 또 흩어지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순간 뭔가 기호가 맞거나 어떤 우리가 소통할 때 무언가 맞으면은 순간 뭔가 짜릿한 무언가가 하나 겹쳤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것이 불일치될 때도 있지만 그런 어떤 순간들을 영화 안에 임의적으로 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혼자랑은 다르게 혼자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았다면 그대 너머에는 시점이 좀 막 변화되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공간 자체에 대한 어떤 상황 이야기가 처음에는 경호의 시점으로 따라가는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인숙의 시점인가 했는데 이것도 지연의 시점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따지고 보면 또 경호의 어떤 내면 속이었던가 그것들이 마구 레이어가 뒤섞이는 예, 그 순간의 기억들이 수많은 사람 여러 명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표현을 심보라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 놀이터 장면 같은 경우가 그런 고민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상황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인물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뭇가지를 바라봤는데 반대로 내려오면 맞은편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시점이지 싶은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보면 또 지연이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모든 걸 지연이 또 바라보고 있던 시점인가 싶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사실 이건 경호의 내면일 수도 있는 또 모양으로 가고 그게 뒤섞이는 식으로 이제 레이어들을 중첩시킨 고민들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시점과 공간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좀 그런 접근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꾸 개미 얘기를 하니까 언제 진행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영화라는 게 되게 신기해서 우리가 되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걸 보여주면 되게 이상하게 느끼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영화에서 보여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 오프닝이 그렇습니다. 사실 개미가 걸어갈 때 개미 발소리를 듣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개미 발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사운드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 사운드는 개미 발소리 느낌으로 어떻게든 넣어달라고 사실 다 만든 사운드고요. 찍은 거는 찍은 건데 사운드는 전부 만든 거거든요. 개미는. 근데 그 타닥타닥거리는 개미 발소리가 나되 그 느낌이 좀 경호의 타이핑 소리랑 유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똑같으면 또 너무 이상하니까 좀 약간 그럴싸한 느낌으로 이런 사운드가 나게끔 그런 식으로 좀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은배한 감독님께서. 네. 이거 언뜻 들으면 실제로 이제 영화 볼 때마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거 진짜로 그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를 녹음해서 썼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아닌 것도 같고 해서 만나 뵙게 되면 한번 꼭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느끼신 분은 아마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개미에는 그런 발소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렇게 노트북 이렇게 타자 치는 소리 같은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니까 재밌는 그 효과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이제 역시 오프닝 부분인데 이제 개미에서 넘어가서 이제 이 영화는 재미있는 게 시작하자마자 이 영화를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의 가이드를 주면서 시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영화는 이상한 세계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영화가. 그러니까 그 정자에 두 남자가 앉아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앞에 계시는 김건우 배우님이 앉아 있는데 사실 그 앞에 한 번 나오고 영화에 안 나오는 그 박노식 배우님이 또 나와서 뭔가 뒤에 아무도 안 앉아 있다는 듯이 그냥 자기 볼일 하고 핸드폰을 좀 만지작거리다가 퇴장하시고 그 뒤에서는 이제 뭔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가 사라지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본인의 뭐랄까요 해야 할 일을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는 순간 아, 이 영화는 일단 리얼한 세계는 아니구나. 만약에 이걸 리얼한 세계로 받아들여야 될 때 우리가 그런 걸 말이 되게 하는 방법은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두 명은 정신병자다라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여기서부터 이미 이 영화의 세계에 대한 안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고 이제 연기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장면이 일단은 그 영화 촬영에서 언제 그러니까 좀 초기에 찍혔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장면은 영화 진짜 도입부인데 그럼 아예 그 인물이 이 위치에서 지금 그 전체 이야기 중에 어떤 단계에 있는지 뭐 그런 걸 알아야 뭔가 이 사람의 그 이상한 태도
웃는 거, 우는 거가 막 섞여 있는 이게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 일단 그 장면이 아마 첫날에 예, 지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근데 그 첫 장면은 어쨌든 그 경우가 일단 시간상 많이 흐른 상태의 어떤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울음, 결과적으로는 예. 음속에서 아마 그런 장면이었고 어쨌든 그 첫날에 그 장면을 찍어서 저도 좀 그렇게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인물을 분석하고 일단 했는데 감독님이 일단 그 감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독님이 생각한 것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좀 이런 감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좀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어차피 그 박노식 배우님이랑 같이 따로 찍었기 때문에 그걸 합성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영화를 막상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아, 현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런 이상한 느낌이 덜한 거예요. 예, 현장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감정심이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반복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처음에 한 번 자신이 이렇게 되돌아와서 제자리에 와서 또 누워서 또 다시 거기서 또 생각을 하면서 운다는 이런 상황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근데 막상 이제 영화를 보니까 좀 이상하게 수도 있겠다. 네. 그 촬영할 때는 이제 박노식 배우님하고 따로 촬영을 했지만 그는 촬영하실 때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연기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합성이 돼서 박노식 배우님이 앞에 있을 거라는 아는 예, 그거는 임진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영화를 보니까 첫 장면이 딱 저렇게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예, 이상할 것 같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찍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다 본 이 과정들을 다 거친 다음에 뭔가 일종의 이렇게 정신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기 와 있는 거다. 물론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전혀 알 수 없지만 근데 연기하실 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또 연기와 관련된 거기도 하고 연출과 관련된 거기도 한데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영화는 실제로 이제 그 시점이 어떤 인물의 시점을 따라가다가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보다가 또 어떨 때는 그 누구의 시점도 아닌 것 같은 걸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즉 고정된 시점이 없고 사실 그걸 계속 흔드는 영화인데 사실 이게 이 영화에서 폭넓게 쓰인 이렇게 길게 오래 장시간 찍는 촬영 방식에서 잘 안 쓰는 방식이긴 해요. 보통 이런 롱테이크라고 부르는 장시간 촬영은 대체적으로 시점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영화는 롱테이크라고 하는 게 보통 세계를 상황을 장면을 통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활용되는데 박홍민 감독의 롱테이크는 사실은 같은 시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때로는 불화하는 것들이 이제 롱테이크에 담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촬영보단 오히려 이렇게 시점이 계속 전환된다, 스위칭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훨씬 더 잘게 쪼개거나 편집이 많은 양식의 영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혼자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 영화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장시간 촬영, 길게 찍는 방식이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시점을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이게 충돌한다고 해서 피하는 방식인데 이 영화도 이렇게 롱테이크로 한번 계속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런 시점이 변한다는 건 일반적인 우리가 그 액션 리액션 방식의 컷 방식에서 그런 방식을 쓰면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어떤 안정적인 관점들을 전달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그게 일반적인 관객분들에게는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샷을 봤을 때 아마 더 편한 느낌을 받겠지만 사실 이 영화에 제가 처음 생각했던 기호들은 그런 인물들의 정서들이
뒤섞이고 또 그 인물들의 어떤 내면들이 이렇게 서로 오가는 부분을 어떤 그 물화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거를 설명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파편을 쪼갤 경우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100% 그냥 그렇게 파악을 할 거예요. 그냥 바로 그것들을 이게 그냥 사실은 익숙한 방식이다 보니까 내러티브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전혀 갖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보여줬을 경우에. 특히 뭐 골목을 다니는 만약에 헤매는 장면이라고 쳐도 그거를 파편으로 쪼개서 보여줬을 경우에 그냥 여기 이렇게 골목 헤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이 남자는 혼란스럽구나. 이런 식의 어떤 심플한 기호로서 이게 와닿지.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어떤 감정들 또는 막 혼란스러운 느낌들을 물화해서 보여줄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들이 어떤 롱테이크라는 거는 사실 그런 롱테이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시간을 우리가 동일시에서 같은 시간을 영화 안에서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부수고 싶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그래서 그 균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질문을 던지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 영화에서의 어쨌든 간에 그 리얼한 공간도 사실은 애초에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좀 어떤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히려 파편을 쪼갰을 때 너무 당연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했었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질문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그것들이 그래서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사실은 통합되지 않거나 불화하는 것들이 이렇게 롱테이크에 담겼을 때 오히려 관객들이 질문을 더 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약간 제 식으로 표현을 바꾸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을 더 한다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통합이 안 되니까 대체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라고 하는 상태에 영화 끝낼 때까지 줄기차게 빠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영화를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지금 요 장면은 이게 현실이냐 꿈이냐, 혹은 꿈 중에서는 꿈속의 꿈이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판별이 끝까지 안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박풍민 감독님 영화를 보다 보면 좀 뭐 불려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하고 좀 같이 생각해 볼 때 좀 다르다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이 롱테이크와 관련해서, 이건 이제 연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통 영화 촬영에서 이렇게 끊어서 하는 식의 연기가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본인의 액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 또 이 영화처럼 이렇게 박풍민 감독님처럼 찍는 롱테이크는 거의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계속 등만 보여줘야 되는 상태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이 롱테이크 촬영을 배우 입장에서 할 때, 특히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내 등하고 몸짓으로만 장시간 연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요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또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시는지, 혹은 본인은 또 어떤 식으로 그런 걸 조정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할 때 롱테이크가 좀 많다고 좀 얘기가 괜찮냐고 했는데, 저도 저는 연극을 좀 많이 오래 해서 그 연극은 일단 기본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한 호흡으로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저 괜찮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롱테이크.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는 진짜 좀 다르더라고요. 또 감독님이 또 워낙 공간과 함께 같이 가는 롱테이크 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다가 뭐 주위에 야외에서 뭐 시민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그럼 또 처음부터 또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한번 그래 수 있지. 계속 그 상태로
갔다가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또 다시 또 반복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게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말로 연극이랑 참. 예. 감독님이 재촬영이 좀 심하신 편이신가요? 그렇게 뭐 심한 편은 아닌데 어쨌든 예. 그래도 근데 이제 다른 문제로 NG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요. 거기 저희가 시민분들이나 잘한다고 NG는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도 생기죠. 사실 전 리허설을 엄청 많이 하는 타입인데 찍기 전에 거의 대부분 장면을 찍어봐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게 배우분들이랑도 하기도 하고 촬영 감독이랑 하기도 하고 연출부랑 하기도 하고 저 혼자 하기도 하고 계속 다 체크를 해보는 과정들을 겪는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어쨌든 변수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그렇게 리허설 많이 하는 이유는 배우분들이 이제 동선이나 워킹이나 카메라 워킹 이런 걸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감정에만 최대한 몰두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일 크거든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정서적인 것만 생각하면 돼. 근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혼자는 그래도 밤 장면이 많아서 추워서 그랬지 좀 어떻게 되긴 됐는데. 한번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지연이가 엄마가 이제 집 나가고 찾는 그 골목을 찾으면서 저랑 같이 막 헤매는 그 롱테이크 씬이 있어요. 근데 밤이라서 이태원 어떤 그런 골목이었는데 그 이제 계속 찍다 보니까 이제 동네 그 앞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계속 찍으면 신고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다 못 찍고 다음날 다시 찍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롱테이크라서 반만 찍을 순 없고 아예 그냥 폐기시키고 그날 거는 그냥 다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근데 그거를 어느 부분에선 타협하고 어디를 안 하고 그러면 사실 영화적 일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때 큰일 났다 싶었는데 어쨌든 다시 해야겠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냥 또 이렇게 카메라가 오래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박홍민 감독님이 좋아하는 것 같은 공간이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골목이라고 하는데 저는 골목 자체보다 이분은 약간 그 계단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다. 이 정도면. 계단이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을 찾아도 놀이터 같은 경우도 놀이터 입구로 들어오는 계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씬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그 지연이 집에 갔다 다시 돌아서 서 있는 또 저쪽에도 계단이 있고. 계단이 맞습니다. 이제 계단이. 그리고 그 주인공인 경우가 사는 집도 계단을 맞습니다. 내려가야 되고. 반지하 계단. 그리고 이제 인숙과 지연이 사는 집도 계단을 내려가서 또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을 잡아도 계단이 주변에 끼어 있지 않으면 이분은 로케이션지로 택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들이 옮겨갈 때 그냥 골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할 때. 촬영 감독님이 진짜 힘들어했어요. 계단은 계속.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계단을 왜 좋아할까요? 저는 골목이 아니라 계단에 대한 뭔가 집착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 보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동네 하나를 전체를 잡아놨는데 이제 엄마가 딸 이시연을 부르면서 계속 찾아다니는 간간히.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그림이겠지만 잘 알려진 그 애셔의 그림이 있죠. 이제 그 이른바 펜로즈 계단이라고 해서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속 뺑뺑 도는. 근데 이제 그런 애셔 그림에서의 그런 묘한 미로라기보다 반복되는 계단 형태를 보여줬다기보다 영화를 보면 그런 인상이 이제 생기게 돼요. 어느 순간 이 영화에서 내가 지금 대체 고도가 어디쯤에 와 있을까? 하도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지리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감각이 되게 헷갈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 골목 자체보다 계단이 주는 효과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깨우침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계단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런 데였어요. 그 인숙하고 놀이터에 있다가 잠시 갔다 온다고 한 다음에 집에 옷을 갈아입고 온 지연이 계단에 서 있잖아요. 그 다음 씬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어지는 씬이
경호 선배가 계단 위에서 경호를 만나러 내려오는 걸로 씬이 바뀌었는데 계단에서 계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계단이라고 하는 건 이 박홍민 감독님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 매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연기하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죽을 맛일 수 있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고저의 느낌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럼 오르는 거랑 내리는 그 느낌도 제가 좋아하는 것 같고, 또 거기 인물을 같이 뒀을 때 그 높이가 다른 인물이 있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예.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아니, 깊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영화를 보면. 근데 또 이제 그 김건우 배우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 이런 영화에 출연하는 연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력뿐만 아니라 이제 되게 감독에 대한 믿음이 큰 분들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연기를 할 때 여기서 이 사람은 왜 이럽니까? 이제 이런 심리적인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면 완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독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지, 혹은 그 배우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본인 스스로 해석하고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영화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이상한 걸 그냥 훅 넘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게 되는 것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경호가 지연을 부르는 호칭이 갑자기 바뀌어요. 지연 씨 이러다가 후반부에 가면 지연아 하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일종의 경호 같은 걸 쓰다가 갑자기 진짜 딸 부르듯이 지연아. 근데 영화는 이야기상으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럼 그건 이제 연기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셨고 자문하시거나 감독님한테 여쭤보시거나 상의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장면은 그 대사가 지연 씨였는데 제가 갑자기 그냥 그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일단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연이를 갑자기 그 장면에서 이제 부르고 쫓아나갔는데 계속 제가 이제 지연 씨 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는 어떤 그때 상황의 감정에 그냥 지연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도 크게 그렇게 생각 그냥 괜찮아서 오케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시나리오 상에는 지연 씨로 돼 있었던. 지연 씨였던 것 같아요. 지연아는 반말은 없었던. 아마 뒤에 가서 좀 더 애달프게 부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그 장면을 연출을 하면서 사실 되게 그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호 같은 경우는 무언가가 지금 외면하고 싶지만 또 계속 마음에 걸려서 남고 있고, 또 놓고 싶지만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그런 것들을 거리를 두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절실하게 찾는 것 같은 내면들이 좀 경호의 내면이 표현되는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연아라고 애처롭게 막 찾는 것들이 뒤에 가서는 아닌 척하지만 점점점 그런 마음들로 넘어가는 게 잘 어울린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그렇게 애처롭게 찾는데 막힌 벽으로 넘어가고 지연은 사라지거든요. 예, 그런 장면이 경호의 정서와 잘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뭐 예언이라기보다 좀 이런 건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다룬 다큐나 극영화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의 특징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건데요. 이제 오히려 제가 흥미롭게 여겼던 거는 이 작품을 비롯해서 코로나 시기의 초중반 이렇게 이제 찍혔던 영화들. 이게 한 십수년 지나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그때 사람들은 바로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아워 미드나잇이라는 독립 영화인데 그것도 이 영화보다 한두 달 좀 늦게 촬영을 했고, 현재 개봉하고 있는 하마구치 류스케 드라이브 마이 카 이런 것도 딱 시기가 이 코로나 한복판인데, 가만히 보면 그 영화들, 이 영화 포함해서 어디에도 코로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십수년 뒤에 보는 사람들은 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요. 영화들에.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거리에 사람들이 있을 때 찍으면 요 마스크가 바로 등장을 하니까 이제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을 찍거나 이제 그런 게 이제 2020년에 찍힌 영화들이 나중에 하나의 어떤 징후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그 인숙의 공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좀 영화를 보고 있으면 묘한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그 계단 얘기를 드린 건 이것 때문에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숙하고 이제 지연이 사는 집이 있고 경호가 사는 집이 있는데 둘 다 들어갈 때는 약간 뭔가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또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방, 거실 요런 쪽에 벽면에 또 사진 같은 게 보이고 해서 서로 다른 집인데 되게 공간적으로 동정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이거는 정말 묻고 싶었는데 일부 인숙 집을 찍은데 어디는 이거 경호 집하고 같은 공간에서 찍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심지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성을 좀 바꿔가지고 똑같은 공간에서 달리해서 찍은 거 아닌가? 근데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정도로 그 두 공간이 되게 동종적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같은 데를 변형해서 찍은 건 아니시죠? 예, 그런 건 없고요. 예. 사실은 제가 그 인숙이 나오는 그 전체 샷에 있는 거기 공간을 실제로 그 동네를 많이 찍었는데요. 거기에 사는 정말 사람을 찍고 싶다. 거기서 실제로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영화가 사실 영화적 기법을 쓰면 실외를 찍고 실외를 다른 공간으로 해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외와 실내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예, 이게 연결이 되게끔. 그래서 그런 기교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공간을 그 동네 안에서 계속 찾았었고요. 그래서 거기 동네에서 이제 가끔 이제 뭐 달방이나 뭐 월세같이 이렇게 나오는 집들이 있는데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뒤져가면서 이제 이 영화 기호랑 맞겠다 싶은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연출부랑 같이 한 열 몇 군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경호집과 인숙가집과 어울릴 수 있겠다 싶은 집을 선정을 해서 사정을 해서 한 달간 방을 쓰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한 달간 빌리는 식으로 두 집을 구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물건을 채우느라 엄청 고생을 했죠. 이제 물건을 사는 공간처럼 채우느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버린 것도 채워넣기도 하고 제 물건들 갖다 놓기도 하고 이제 가까운 분들 거 이렇게 또 챙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다른 공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도 영화를 보다 보면 묘하게 두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동질적인 공간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느낌들이 나는 걸 좀 찾긴 찾은 것 같아요. 좀 평범한 일반 원룸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듯이 계단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뭔가 고저가 있거나 거기 안에 이제 약간 좀 레이어들이 좀 이상하게 쌓여 있거나 예를 들어 인숙집 같은 경우는 쭉 길다란 복도 같이 돼 있거든요. 집이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더 들어가면 방이 있고 굉장히 좀 한국집으로 좀 특이한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한데 약간 합성 같기도 했었고 근데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볼 땐 그 정도 길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때 솔직히 말하면 거기 또 집이 또 약간 그래서 모양이 특이하다 보니까 개미굴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데 여기 이제 제가 계속 여쭤봤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좀 이제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김건우 배우님이나 박홍민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분 정도 질문 받았으면 좋겠어요. 꼭 질문이 아니어도 오늘 보신 영화에 대한 소감 같은 걸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선 작품 너무 인상적으로 잘 봤고요. 배우님까지 오실 줄 몰랐는데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브레이트의 그 희곡의 특성인 낯설계약이라는 그 기법이 떠올랐어요. 근데 마침 또 배우님이 연극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 롱테이크 장면들이 많은 걸 보면서 되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극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 소화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브레이트 작품들을 좋아해서 사실은 그 낯설계약이라는 기법은 이제 그 주인공 배우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약간 거리를 두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점의 레이어들이 겹칠 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완전히 감정이입하거나 몰입하기보다는 그 시점이 바뀔 때마다 관객으로 하여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각자의 인물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기법을 혹시나 이제 염두에 두셨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떠올라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꿈속, 그 인숙의 꿈속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느낀 게 이제 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런 장면으로 계속 연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우리 배우님 지금 계신 경호 역할을 맡으신 김선호 배우님께서 원래 기억은 불공평한 거야라는 대사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기억을 선택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에 그 얘기 주셨던 게 첫 번째가 그 뭐였더라? 첫 번째 질문이 예, 그 낯설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있는 인물들한테 각자 생각을 마음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이 영화가 제가 하는 고민 자체는 인숙과 지연과 경호 여기에 딱 국한된 건 아니다. 예, 좀 더 좀 생각의 폭이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더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미 장면도 그런 의도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단순히 그 인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마음들. 그래서 좀 생각의 사유도 좀 그런 쪽으로 같이 해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아마 느낌들을 느끼시면 좀 저 입장에서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렇게 색 설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 인숙의 꿈으로 들어갈 때. 그 인숙의 그 꿈으로 들어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살짝 푸른 톤이 약간 돌거든요. 그건 커렉션을 할 때 약간 그런 색깔을 더 강조해서 넣고 싶은 생각을 해서 사실 커렉션을 직접 해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커렉션하기보다 좀 제가 할 때 그냥 제가 좋아하면 과감하게 그냥 해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장면 같은 경우는 좀 실제 모습과 좀 대비되는 느낌들을 주되 너무 또 심하게 막 하긴 싫고 적당히 그 조절선에서 그런 푸른 컬러 톤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이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연말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최고의 한국 영화 중 본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이 영화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 관객들이 더 많이 봤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저 질문이 감독님 영화 보면 롱테이크를 너무 잘 쓰시는데요. 아까 뭐 리허설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 장면이라도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하셔서 그렇게 유려하게 찍어내셨는지 그거가 좀 궁금해서 하나라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인물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 타이밍 같은 거가 이게 편집이 안 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튀어나오고 이러는 것도 후시로 하셔서 그때 당시에 동시를 안 해서 지시를 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좀 궁금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혼자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되게
다큐멘터리적인 질감이 나는 그런 공간에서 이게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몽환적인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몽환적인 느낌 보면은.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런 초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을 실제로 되게 물리적으로는 현실감이 되게 돋보이는 것 위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 동네 장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연 장면 설명해 주는 게 제일 나을 텐데요. 예를 들어 지연이 이렇게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덕을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경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 시점으로 카메라가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지연이 골목 사이에서 나타나고 그걸 발견한 둘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지연이 카메라 밖으로 나가면 카메라가 또 지연을 쫓아서 보이지 않는 지연을 찾아서 360도를 돌고 다시 그러다가 다시 경호의 어떤 대사의 끝에 지연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다시 지연과의 대화를 하는 뭐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그 앞에 공원 장면 같은 경우는 리허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을 찾는 게 좀 어려워서 굉장히 촬영 거의 풀이 끝날 때쯤까지도 계속 그걸 뒤졌던 것 같아요. 본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길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는 계속 저는 사실 그 강박같이 제 영화를 마치 그림처럼 그려놓고 여기 이 부분이 이 기호가 맞아야 된다라는 어떤 제 의도와 이것들이 맞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카메라 워킹을 이제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영화의 인물들의 움직임들을 표현할까. 그래서 제가 그 동네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움직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 공간을 찾은 순간 여기에서 인물이 여기서 이런 것들과 카메라는 또 좁고 이제 빈 공간을 좁고 경호가 지연을 좀 인정해주는 대사가 나오는 순간 나타나고 이런 포인트들을 일단 다 계산을 해놨어요. 전부 다 머릿속에 그거를 짠 상태에서 배우들하고 이제 그 부분을 직접 이건 빨리 시간이 그때 촉박했기 때문에 빨리 리허설을 해야 된다 하고 같이 그걸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들이 조금 안 맞거나 약간 좀 어설픈 게 있으면 다시 또 조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생각 안 하고 리허설을 일단 해보는 이렇게 작업들을 했었고 또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랑 이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현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사실은 그런 과정 안에서 그 카메라 프레임 밖의 움직임들은 가능하면 CG 같은 기법은 안 쓰려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몇몇 장면에서의 합성 작업은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장면은 거의 그런 CG 작업을 쓴 게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CG 업체가 저가 친한 물고기 때부터 도와준 업체인데 그런 어떤 아예 뭐 합성하는 정도의 작업들은 간단히 하더라도 복잡한 작업은 저도 싫어하고 업체도 그렇게 하면 좀 너무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기호에도 안 맞고 그래서 사실은 배우들이 그러면 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움직임과 그 순간순간의 감정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이미 확정을 머릿속에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진 않았을 거예요. 특히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윤혜리 배우 같은 경우는 감정의 진폭도 크고 변화도 크거든요. 그 과정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덕을 빠르게 뛰어 올라와서 카메라가 안 보이는 순간 다시 내려오고 또 그 뒤로 빨리 골목으로 뛰어가서 숨어 앉아 있으면서 그때 움직임은 빠른데 카메라가 잡은 순간 액션은 느리고 막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정을 다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것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거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배우분들하고 이제 캐스팅을 할 때도 집중력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배우분이 감정에 대한 몰입들을 되게 어떤 산만한 상황에서 좀 가능한가 이게 처음에 캐스팅할 때도 그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할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테스트를 가능한 그런 식으로 많이 해보고 배우분들이 그럼에도 사실은 좀 역량이 조금 떨어지시는 배우라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거 작업하기 아마 쉽지 않을 텐데 다행히 다 긴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스텝이 촬영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고 어떤 사람 하나하나까지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작업에서 좀 어떤 감정적인 연기를 또 밀도 있게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작품 하면서 특히 배우들한테 감사한 게 되게 많고요. 어쨌든 그런 식의 준비 과정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몇몇 장면 사실 한두 장면 정도는 시나리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찍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픽스된 커트로 동네를 찍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더 카메라 워킹이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찍기 직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풀이 뜨고 또 거의 끝에쯤에 이건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걸 도와주기 싫다. 이 장면은 인숙이 스스로 자기 증명을 하고 관객분들이 그런 인숙을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숙도 이 지금 무언가를 뚫고 나와서 증명을 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게 제가 안 미치더라고요. 그 감정이.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풀이 마지막 끝에쯤에 이건 바꿔야 된다 그러고 구도도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연출부도 그래서 바빠졌죠. 되게 연출부가 촬영 들어가면서도 또 그걸 또 생각해야 돼. 같이 공간도 찾아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장면은 좀 그렇게 약간 뒤에서 결정된 또 장면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일반적인 이제 오프닝 장면이나 몇몇 핵심 장면들은 다 풀이를 엄청 많이 해서 세팅을 해놓은 장면들이 껴있고 뭐 그렇게 좀 유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어떤 영화적 어떤 기호들과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제 스스로의 아름다운 구조들을 위해서 계속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질문 있었는지 제가 순간 얘기하다가 저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있거든요. 제가 원래 영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도 아예 영화라는 판타지를 이렇게 그냥 좋아한다기보다 제 가까이에 영화 하시는 분들, 또 친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창작하는 것들,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문화를 향유하는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 삶과 이격된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부담감을 갖고 있고 상상하는 것도 좀 가능하면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또 거기서 상상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그래서 좀 성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냥 그래서 아예 완전 동떨어진 정말 어떤 환상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판타지를 크게 성향적으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어떤 삶과 맞물림 안에서 나오는 어떤 고민들과 상상이라든지 또 그들에 대한 같이 어떤 교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고민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또 좋아하고 그걸 또 예, 그래서 그런 접근들을 또 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영화에 출연하신 분들은 사실 그 스크린에 보이는 연기를 함과 동시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프레임 바깥에서 연기라기보다 수행을 동시에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메라가 저쪽으로 갔을 때 저 위치에 있기 위해서 몸을 불편하지만 움직이거나 때로는 달려가거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어서 가거나 예? 기어서 가고.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게 사실 뭐 거의 CG를 안 쓰셨다고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 빼고 그렇게 찍혔을 거라는 건 짐작이 되기 때문에 영화 보는 동안 계속 저 순간에 이 배우는 어떻게 저기까지 갔을까? 뭘 하고 있었을까? 등등을 이상하게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거든요.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지금은 조금 이제 시간이 늦어서 가셨는데 뭐 낯설 계약이라고 하셨지만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면 좀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이제 좀 뭐 덧붙이고 끝내자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영화하고 흔히 비유되는 상태, 뭐 꿈의 상태라든지 때로는 뭐 어떤 죽음의 상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린 영화들하고 가끔 박홍민 감독님 영화가 비교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 같은 영화. 근데 이제 인셉션 같은 영화는 이거는 꿈이다. 이건 꿈속의 꿈이다. 이건 꿈속의 꿈속의 꿈이다. 이거를 판별하면 해결이 되는데 박홍민 감독님 영화는 어느 순간 그게 판별 불가능한 지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샤말란 같은 감독이 만든 식스센스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진술이 나오면 이렇게 영화의 서사가 전체적으로
쫙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신 이 그대 너머에는 그런 알고 보니 나는 죽었다 이걸 안다고 해서 영화의 서사를 다시 이리관지해 주는 그런 순간이 결코 도래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영화들을 혹은 감독들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좀 독특한 부분이 많은 영화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조금 뭐 더 얘기를 나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보신 거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감흥을 또 이렇게 다시 또 되새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 함께 해주신 그대 너머의 박홍민 감독님 그리고 김건우 배우님 두 분께 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